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은 2015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 4명이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자, 피해자는 22살의 자와디 멘기두라는 여성인데 알비노라고 하죠. 백색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녀를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 중에는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남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아이고. 대체 남편과 그 일당은 왜 그녀를 무참히 살해했을까요? 주로 이런 거면 막 드라마 나오면 보험 같은 거라거나 막. 보험 사기. 저 아니면 불륜. 막. 예, 불륜. 그런 거 들었어요. 흑인이 많은 나라에서는 네. 뭐 하나씩 각 집에 갖고 있다. 막 절단해서 막 백인들의 몸을 아, 네네네. 김지민 씨가 이제 그 기사를 보신 것 같은데 화제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탄자니아에는 하얀 흑인으로 불리는 이 알비노 환자들의 신체 일부를 부적처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부자가 된다거나 병이 낫는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어머. 자, 그래서 뭐 알비노 환자의 이제 팔이나 다리 하나가 3,000달러에서 4,000달러. 오마이갓. 시신 전체는 이제 75,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 매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나라에 그러면은 저 알비노 환자분들은 너무 무섭지 않나요? 예, 늘 이런 거에 시달리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잘라가기도 하고 뭐 매장된 시신을 파내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와. 자,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게 된 걸까요? 원래 탄자니아에는 알비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얀 알비노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악마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제 죽여버렸다고 하는데 왜 이런 그 불길한 징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생겼냐? 자, 그것은 이제 탄자니아에서 백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탄자니아가 그 아프리카 동해안 쪽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인도 차이나 갈 때 교두보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예 무역 같은 게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탄자니아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백인들의 이런 압도적인 힘 앞에서 수탈을 당한 거죠. 200~300년 이상 동안 백인이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이 부정적인 의미가 저걸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이제 주술적인 믿음으로 연결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게 그 예전부터 지켜온 하얀 흑인은 불길하다 하고 이제 하얀 사람은 좋다라는 게 이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죠. 굉장히 충격적이셨죠, 그죠? 정말 세상에는 별의별 문화가 다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모든 분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거의 초고다, 초고봉이다 싶은 문화가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북쪽에 네. 야노마미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요. 안노만이죠. 예, 그 아마존 열대우림에 사는 종족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분들인데, 자,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을까요? 지금 거의 사람 살인까지 했는데 거기서 더 이해가 안 간다고요? 네. 자, 이 부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해 안 되는 그 문화는 바로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문화입니다. 네? 에?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 몸에다가 구멍을 내고 칼로 막 찌르고 불로 막 지지고 이런 일이 남자가 상시적으로 여자를요? 예, 남자가 여자가. 왜요?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성 인류학자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가서 인터뷰도 하고 조사를 하다가 이제 야노마미족 여성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상처가 하나도 없냐? 남편이 너를 안 사랑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상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남편이 때리는 게 사랑해서다. 왜 도대체 이 남성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용인이 되는, 용인 정도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이 됐을까요? 자, 그 문화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라는 분이 이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이제 남아메리카 열대우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무가 굉장히 빽빽하고 또 풀도 되게 무성하게 자라는, 빨리 자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농사 짓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또 뭐 목축을 하려니 풀밭도 없고, 그래서 뭐 나무 열매라든지 뭐 근수 안 나가는 동물 사냥해서 간신히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지역인데 식량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싸움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처 부족들하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노마미족 남성들은 항상 늘 화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바로 나가서 격렬하게 싸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준비된 전사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성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끼리 치고받고 하면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네
해가 덜 될 것 같은 아이나 여성, 뭐 노인 이런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비겁해. 어쨌든 이제 이 여성들은 뭐 잡혀가서 죽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어쨌든 이제 이 여성들에게 부족의 남성들은 뭐 나를 사랑해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저런 현상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보잖아요. 왜? 그 남편이 부인에게 굉장히 폭언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억압적인데 부인이 오히려 계속 좀 꾹꾹 눌러서 그런 걸 참아내는, 옆에서 보기 안쓰럽고 약간 미련해 보일 정도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편이 나는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가정을 위해. 그리고 부인도 우리 남편만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홀로 고군분투한다라는 생각을 양쪽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게 폭언 넘어서 폭력, 그리고 그게 정당화, 심지어는 애정, 네, 애정의 표현, 이렇게 둔갑하는 악순환 벌어진다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고군분투, 한쪽만 고군분투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쪽의 일만 가치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문화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뭐 미개하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양성은 평등하고 폭력은 어떤 경우에서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양성 평등한 전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전투에서 예전처럼 열심히 용맹하게 싸우기가 힘들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가치관이라는 것은 문화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문화를 쉽게 평가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하고요. 텍사스주 댈러스 쪽에서 이제 한인 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이제 하루에 약 53명이 총기로 사망을 한다고 해요. 진짜 심각하죠. 총기 자유화가 안 된, 총기가 익숙하지 않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낯설고 도대체 왜 이런 걸 아직도 유지를 하냐, 총기 보유 법을, 이런 이제 의심이 들 텐데요. 그 뿌리는 이제 미국인이 총을 그만큼 또 익숙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총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왜냐하면 미국의 역사에서는 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구하는 이런 일을 한 게 총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인 거죠. 하지만 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총을 난사를 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총을 쏘는 게 아니죠. 자, 이 범죄가 또 굉장히 미국적인 유형의 범죄입니다. 이건 역시 이제 미국인들의 문화 심리하고 연결을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생각은 제가 그 드라마 웨스트월드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근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컨셉을 가진 테마파크가 열리는데 AI 로봇들이 크루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거기를 가면은 아무 행동이나 해도 되는 거예요. 쏘고 싶으면 죽이고 총 쏴서.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AI니까. 자,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 테마파크가 문제가 생기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파크를 설계한 포드 박사라는 분이 내 손으로 이걸 끝내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친북으로 쓰는 AI들을 시켜서 다른 AI 로봇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이제 자살을 하는 결말로 끝나요.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내가 창조한 세상을 내 손으로 끝낸다.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제 신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타락하니까 이제 홍수로 멸망을 시킨 그런 구조가 읽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세계가 시작되고 멸망하는 방식, 이런 것이 이제 반영돼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기 난사를 하는 범죄자들은 그런 과대망상에 휩싸여서 내가 사는 세상이 잘못됐다, 이건 끝내야 돼, 어떤 그런 전능감을 주는 매개가 총이기도 하고, 그런 상상의 배경에는 이제 종교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바타의 스토리는 어딘가 또 익숙합니다. 문명국의 군대와 회사가 원시 부족의 땅을 침략하여 자원을 수탈한다. 왠지 옛날에 있었던 얘기죠, 지구에서. 네, 그러네. 네. 인디언들. 우리가 서부 개척 시대라는 이제 꿈과 희망이 가득한 이름으로 부르는 그 시대는 아메리카 인디언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학살 일어나고 뭐. 백인들이 가져온 전염병, 알코올 중독, 부족들을 이간시키려는 그런 계책들,
수많은 인디언들이 이제 죽어갔죠. 이제 콜럼부스가 처음에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한 3천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해요. 오, 되게 많아. 예. 근데 이제 인디언들과 백인이 마지막 전투였던 이제 운디드니 학살이라는 전투가 있는데 그때 무렵에는 이제 25만 명까지 줍니다. 3천에서 네. 3천만에서 25만. 자, 현재 이제 인디언들이 남아 계시기는 한데 인디언 보호 구역 내에서 살아야 되고요. 이게 이제 미국 면적의 1.5%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부를 미국 사람들은 누리고 있는데 거기 원래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은 이미 이제 그렇게 돼 버렸다는 거죠. 자,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죄책감이 있었을 때 그 죄책감이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이제 풀려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바타에 나오는 이 나비족 이게 인디언들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활 쏘고. 예, 말 타고 활 쏘고 도끼 쏘고. 어떤 그 정신적인 의식을 한다든지 자연과 교감한다든가 네. 그래서 영화가 나비족의 승리로 끝나잖아요. 사실 나비족의 승리는 무리수지만 영화니까 그리고 또 카타르시스가 좀 있죠. 인간인데도 나비족을 네네네.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아, 잘 됐다. 저 나쁜 놈들. 네. 나쁜 지구인들. 내가 지구인인데. 사실 이거를 현실적으로 만들려면 나비족 다 죽고 끌려가고 세계수가 불타고 판도라 행성의 자원들은 다 지구로 이제 싹 털어갔어야 마땅한데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미국인들의 어떤 죄책감이 아닌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제임스 캐머런 실제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었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뭐, 오, 맞추셨네요. 감독님이랑 생각이 일치하시네요. 네네.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만. 자, 사실 문제는 그들의 세상을 그리는 방식에 있는데요. 아바타에는 이제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어요. 자, 오리엔탈리즘은 이제 서구 세계에서 비서구, 특히 이제 동양 지역을 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동양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서양 입장에서 왜곡해서 보는 거죠. 오, 되게 신비하지만 좀 미개하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나비족의 그런 모습들, 또 아바타 2에 나오는 부족, 해양 부족도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고요. 또 하나의 축이 나쿠라는 축이 있어요. 자, 이걸 담당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어? 왜? 나쿠도 있다고요? 네, 나쿠? 나쿠. 옛날 미국 드라마에서 한국은 이제 악의 축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 뭐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나라. 더럽고 나쿠한 나라. 그래서 뭐 온갖 전염병들이 다 창궐을 해요. 그래서 이제 80년대에 나왔던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더스틴 호프만 씨 나왔던. 네. 전염병이 창궐을 하는데 한국 선적의 배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요. 또 이제 2013년 영화 월드워 Z, 브래드 피트 나왔던 거기서는 이 좀비 바이러스가 시작된 곳이 평택입니다. 그 극히 최근까지 서양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 전쟁을 통해서 기억을 했습니다.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자,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군인들만 170만 명이 한국에 왔었죠. 이때 한국이 어땠습니까? 다 부서지고 다 사람들 죽고 병 걸려 있고 정말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이런 걸 보고 돌아가서 이제 내가 코리아에 가서 이런 것들을 봤다. 또 이제 초기 이민 가신 분들, 뭐 60, 70년대 이민 가신 분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썩 여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미국에서 하는 얘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고요. 네. 최근에 이제 한류를 통해서 K-팝을 통해서 이런 인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컨텐츠도 엄청 인기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 욕도 외국 사람들이 막 따라합니다. 식빵. K욕을. K욕.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부 컨텐츠 제작자들이 이제 세계인들에 대한 한국의 왜곡되고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데 있죠. 사무라이에 대한 다큐가 있어요. 네. 거기에 임진왜란이 묘사가 되는데 선조가 궁 안에서 갓을 쓰고 있어. 어? 그리고 이제 망건도 없어. 갓을 썼는데. 야, 이게 고증을 안 하는구나. 우리야 저런 이미지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굳이 알려고 하지 않고 또 알아도 찾아가서 바꿔달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영화가 드라마가 세계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른 나라 요 이미지들은 제대로 된 것일까요? 그거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여러 나라에서 많이 해외 로케를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뭐 수리남 범죄도시 같은 경우도 거기서 그려지는 모습들이 그들이 과연 인식하고 있는 그들 자신의 모습일까? 그건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도 어쩌면 이제 그런 이미지만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나라를 잘 안다. 또는 뭐 하루 이틀 뭐 그런 관광지 위주로 보고 와서 내가 저 나라 잘 알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타 국민의 문화와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